예,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몰락 이후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 다른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나비 효과죠.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시리아가 핫페이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이 2대에 걸쳐서 부자지간에 아주 그 독재를 54년 동안 했거든요. 요르단도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 후세인 왕이 47년인가를 했어요. 집권을. 그리고 나서 이제 1999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아들인 압둘라 2세가 지금 이제 왕이죠. 압둘라 2세는 2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7년, 아버지 47년, 아들 25년째 지금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번에 그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요르단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와 하고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을 것 같아요. 지금 떨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쩔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전제군주 왕권이라 하더라도 통치를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르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압둘 왕 2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다 하심왕조 출신이거든요. 근데 헤스마이트라고 하는데 지배층이 소수예요. 다수는 팔레스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다 보니까 저 시리아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죠. 소수 알리와파가 다수의 수니파를 지배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이라크도 똑같은데 요르단도 똑같아요. 역시 다수가 팔레스타인인데 소수의 이제 하심왕조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삐걱거리고 나름 배려한답시고 왕조는 그 여왕을 갖다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삼아버렸어요. 그 맨날 그 반유대 발언하는 여왕이 있거든요. 그 며느리인데 그를 삼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사드하고 비슷한 운명을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2011년에도 요르단 시리아 국경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이제 월경을 했죠. 그래서 난민 위기를 거쳐가지고 정권이 그때 한번 휘청거리고 흔들 뻔했고 실제로 지난 1964년 그 피엘로 아까 언급하신 이제 아라파트 있지 않습니까? 피엘로 수장이 한번 쿠데타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좌초는 됐지만은 거의 쿠데타 지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 팔레스타인 내부 민초들이 이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왕정은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는데 이것도 피코 사이크 협정 체제 안에서 미국이 자꾸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한 지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후원이나 지원이 빠지면 언제든지 정권이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죠. 그래서 떨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도 시리아지만 요르단도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이 국경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이렇게 그 네 개 나라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네 개 나라 중에서 가장 국경이 긴 데가 요르단과의 그 국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요르단에서 지금 요르단 국왕이 떨고 있는 거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리아,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약간 골란고에서 이렇게 약간 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르단 국경은 동부전선이거든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동부 국경인데 한 227마일이에요.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면이 넓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란 무기들이 일로 통해서 들어온 불법 반입이 되고 마약도 들어오고 별거 다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봉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카츠 국방장관, 신임 국방장관 있죠. 갈란트 후임으로 온 국방장관이 이미 4주 전에 빠른 시일 안에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 펜스나 이런 첨단 장비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장벽만 설치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병력까지도 파견해야 된다. 파견이 아니라 창설을 해야 된다. 신규 부대를. 그래서 여단 병력 규모의 부대 창설을 지금 승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난민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일단 밀봉 상태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현재 네타냐후 정부 이하 이제 카츠 국방장관의 방안입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국경 쪽에 가면요. 요르단 계곡이죠. 그쪽에 가면은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어느 지점에 가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그 장소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그 요단강 강줄기 그 폭이 한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3m 건너편에는 요르단 군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 세례를 받고 그래요. 물 속에 잠그는 침례죠. 침례를 받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서 이스라엘 쪽에서 침례 받다가 중심 잃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져가지고 정신 차려 보면 요르단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그 국경이 제가 보기에도 튼튼하진 않아요. 요참에 아마 뭔가 좀 정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요르단도 시리아처럼 뭔가 이렇게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다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게 뭐냐면 그 세계 1차 대전의 그 지형도가 이제 붕괴된 거예요.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아사드도 정권도 그렇고 여기 뭐 팔레스타인 수반도 그렇고 이 요르단 국왕들을 유지시켜주는 기조예요. 지금도 유지시켜주는 기조인데 저는 이게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고 보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전문가 사이에서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유지 못 시킨다 정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참에 그럼 새로 판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략적 상상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뭐 트럼프 행정부의 그 노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노선을 발표한 건 없지만 트럼프 2기가 들어올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중동 질서를 재편할 거냐라는 방향성이 잡히면은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걸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물론 현상 유지, 그냥 계속 광주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뭐 현상 유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심 왕조가 붕괴되거나 봉기가 일어나서 또 아사드처럼 이렇게 압둘라가 또 쫓겨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를 대비한 또 컨텐지스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참에 요르단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만들자. 아예 그냥 그런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요르단 쪽으로 보내서 서한 지구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 있는 그 극렬 테러 정파들 다 싹 요르단 보내서 니네들이 자치정부 꾸려 총선도 하고 헌법도 만들고 니네들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이제 욕을 먹는 게 테러 세력을 제거하면 그걸 자꾸 인권 문제로 치환시키고 인종 학살이다, 학대다, 뭐 아파르타이드, 뭐 점령군, 막 이런 게 자꾸 합법적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국가에 거기다 자꾸 이국가 해법을 자꾸 하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안 되는데 그 조그만 국토를 쪼개가지고 뭐 이국가 해법을 계속 강요하니까 자꾸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테러 세력의 그 방패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인생이 진짜 완전 끝장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현실적인 이국가 해법보다 팔레스타인 요르단 1국가 해법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싹 밀어버리면 그 사람들 이제 국적자가 되는 거지. 공식적인 이제 유엔 인정도 받고 그러면 국적자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제사회의 어떤 비판도 피해갈 수 있고 그 테러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테러를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명분을 세우거든요. 그 또 국제사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나빴어 맨날 이러는데 국가를 하나 만들어주면 테러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독립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상황이 된 거고 지네끼리 몰아놓으니까 이제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참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테러 스테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테러 세력도 엄청 막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예요. 테러 세력이 집권을 하든 HTS가 집권을 하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자치를 하는 거죠. 진정한 자치를 자유권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르단은 물 부족 국가예요. 이스라엘에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요르단을 견제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츠 국방장관이 장벽 건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장벽 밀봉 상태하고
다 밀어버리고 이제 물만 공급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참에 그 압돌 왕 국왕도 그렇고 그 공주도 그렇고 맨날 요번에 하마스 전쟁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뭐 인종 학살 멈춰라, 빨리 휴전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그 정설 때문에, 안 그러면 정권이 뒤집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이스라엘 형님 하면서 물 달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욕하는 이런 이중적 구도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브레티비에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자기 형제들 돌보지를 않아요. 다 이스라엘에다가 그냥 무슨 뭐 재활용 수거하듯이 거기다 짬통에 몰아놓고서 거기서 자꾸 분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참에 아랍 국가들의 그 위선적인 얼굴도 한번 가면도 벗겨내야 된다고 봐요. 너네들 그렇게 뭐 팔레스타인 인권 어쩌고 했지. 너네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줄게. 요르단 다 밀어버리는 거죠. 거기다 보놓고 독립국가 만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시적인 불안 상태를 이걸 해소할 수가 있어요. 일국가해법 실현 가능성, 그건 서구의 개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코 사이크의 어떻게 보면 그 유산 중에 하나가 이국가해법이거든요. 그게 오슬로까지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요번 이참에 확 해소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자. 그러면 굉장히 좋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중동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전 개인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요르단 국민들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하심 왕조는 별로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요르단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건국하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같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아랍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랑 같이 살자, 평화롭게.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들한테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고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평화롭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거를 거부하고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다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르단에 지금 그 만약에 이 압둘라 왕조가 이제 그 무너지고 그 후세인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쫓겨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가져주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 웨스트뱅크에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너네 자꾸 우리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움하면서 테러하고 그렇게 살 거면 요르단으로 가고 우리 이스라엘 시민권 받아서 우리랑 평화롭게 살면 우리가 너네들을 받아주고 같이 살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1947년에 있었던 그 이 선택의 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제가 봐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으네요. 예. 그나저나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전부 다 이란의 그 입김, 이란의 개입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요르단은 어떻습니까, 이란하고? 그게 이제 문제의 어떻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자. 뭐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고요. 그 요르단 독립국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는 테러리스트들 대 이스라엘이 붙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상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침범하면 이제 전쟁 바로 붙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 승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거 팔레스타인 요르단 국가 해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란의 영향력에서부터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아, 영향력이 있긴 있군요. 엄청난 불안 요소의 핵심이 이란이에요. 어허. 이란에서 자꾸 불쏘시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란은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서한 지구에 있는 그 엄청난 군수 물자가 이란은 요르단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게 이란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최근에 이제 네트냐후 총리의 결기로 이제 시아파 초승달 벨트를 거의 갈기갈기 찢어놨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란 본토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아사드 정권 등이 다 붕괴됐어요. 사실상 이게 이란의 촉수들이거든요. 대리 세력. 근데 다 촉수가 다 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시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HTS라는 순위파 테러리스트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터키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터키가 먹고, 그럼 요르단, 텔아비브 이런 데는 이제 다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테러 촉수의 후보지가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맞붙어 있고 국경도 277마일 정도 이게 또 있으니까 여기를 테러 기지로 삼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라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요르단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시아 이스라엘 이제 포위 전략의 마지막으로 이걸 거점지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라크 내에 134개의 테러 정파가 있어요. 여기도 이거를 다 이란이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대시켜 가지고 요르단에 배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대응하겠다. 뭐 이런 마지막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네트냐후 총리나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란을 완전히 와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그래서 이란의 세계로 영향력부터 완전히 제거하려면 이란 본토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보 명제로 지금 결론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란을 제거해야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을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일국가 해법을 하더라도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